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권 차연입니다. 자, 이제 4단원을 시작하는데요. 1, 2, 3단원이 하나의 공통된 주제였죠. 바로 2차 곡선의 정의, 접선 이런 것들이었고요. 이제 이 4단원부터 말로만 듣던 벡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벡터라는 개념은 아마 물리 시간에 들어보지 않았을까? 어쨌든 벡터가 시작이 되는데 이 벡터가 정말 기하의 대부분, 기하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면서 그와 동시에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와 동시에 굉장히 좀 난해하면서 이런 내용들입니다. 벡터가 뭐냐라고 하면은 보통 이렇게 물으면은 화살표? 이렇게 말합니다만, 왜냐면 이게 물리 시간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이 벡터는요, 수학 시간에 배운 게 물리 시간과 다르지 않아. 같습니다. 같지만 좀 접근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일상생활 또는 어떤 과학기술적인 어떤 환경 이런 데에서 이제 수학적인 내용이 적용이 되는 거를 좀 실제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고 치면은 수학은 그냥 그 수학 자체로, 그러니까 어떤 기술이나 어떤 사회 현상에 적용이 되거나 안 되거나 상관없이 그냥 그 자체로서 배우는 게 수학입니다. 그래서 조금 접근 방법이 다르지만 어쨌든 유사한 내용이고, 벡터를 지금 배우는데, 여러분 벡터는 물리 시간에 분명히 들어봤죠? 안 들어본 학생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나 선행하는 경우는 지금 물리보다 수학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벡터가 뭐냐? 오늘은요, 이 벡터를 이제 배우면은 굉장히 충격적이야. 이때까지 내가 배웠던 수학하고는 굉장히 다른 관점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좀 충격적이다. 오늘은 그 충격을 조금 완화하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수학 문제 풀거나 이론 정리하거나 라기보다는 좀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자, 우선은 벡터라고 하는 게 이제 정의가 되겠어요. 그 벡터의 정의가 뭐냐면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어떤 양, 이걸 벡터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지.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는 양. 그럼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벡터를 배우기 이전에 우리가 배우는 모든 수학은요, 다 크기만을 다루는 수학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곡선의 길이가 3이야. 어떤 직선의 길이가 3이야. 또 선분의 길이가. 어떤 선분의 길이는 4야. 그러면 그 3이나 4라는 숫자는요, 바로 그 길이의 크기, 다시 말하면 크기를 다루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3이랑 4. 또는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방정식의 근이 x는 3이야 라고 나왔다라든지, 또는 부등식 풀었는데 x가 3보다 크다라고 나왔다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곡선의 길이가 2라고 나타나는 이런 숫자들은 전부 다 뭐냐면 크기를 나타내는 양입니다. 크기를 나타내는 것은 일상적으로 쓰고 있어요. 또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시험을 봤는데 수학 점수가 80점이었어요. 근데 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다음 시험에는 90점이 됐어. 점수가 10점이 올랐네? 라고 하는 개념도 역시 크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수학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전부 다 크기를 중심으로 기술이 되어 있고, 따라서 크기를 다룬다라고 하는 것은 낯선 개념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배웠던 수학의 연장선상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벡터는 뭐냐? 바로 거기에 방향이라고 하는 팩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가 물론 크냐 작냐가 되게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한 상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람은 초속 몇 미터로 부느냐, 다시 말해 바람의 세기, 그래서 초속 5미터로 불어, 그냥 바람. 초속 10m로 불어, 좀 센 바람. 초속 20m, 30m, 50m로 불어, 그러면 태풍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의 크기, 빠르기, 다시 말하면 크기가 되게 중요해. 근데 그와 동시에 바람이 부는데 뭐처럼 보입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대한민국 그린 거 쌤이. 자, 근데 바람이 초속 10m로 부는데, 10m/s로 부는데, 그 바람이 요렇게 부는 바람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북서풍이 있을 수 있고, 남동풍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었죠. 겨울이 되면은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북서풍에서 바람이 분다. 여름에는 뭐 북태평양 대기 뭐 고기압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남동쪽에서 바람이 분다. 뭐 장마다. 뭐 또는 뭐 뭐니 또 뭐 열대야가 지속된다. 뭐 이런 것들 배우잖아. 지구학 시간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똑같은 초속 10m, 다시 말하면 10m/s의 바람이라고 하더라도 북서쪽에 부는 거랑 남동 쪽에 부는 거랑 뭐 서쪽에 부는 거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떤 관점에서 다르냐? 뭐 예를 잠깐 들면은 내가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생긴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어. 그러면 이제 바람이 오면은 얘가 뺑글뺑글 돌면서 밑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 풍력 발전기의 바람개비는 바람이 부는 방향과 관계 있겠지. 바람이 부는 방향하고 수직하게 있으면은 뭐 바람개가 안 돌 거 아닙니까? 딱 이렇게 바라보고 있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되게 중요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만큼 바람이 빠르게 부는지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뭐 또 학창 시절에 같은 생각으로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예쁘게 머리를 만졌어요. 막 이렇게 왁스도 칠하고 뭐 이렇게 드라이도 하고 해서 이제 나갔는데 한겨울이야. 바람이 불어. 바람이 내가 걸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정반대쪽으로 불면 머리가 다 뒤집어지면서 머리가 엉망이 되잖아. 너무 기분이 안 좋잖아. 근데 거꾸로 내가 해서 뭐 올백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올백을 했는데 바람이 내 가는 방향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불면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람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다시 말하면 어떤 크기와 동시에 방향이 중요한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야. 뭐 물리시간 예를 들어 물리시간 예를 들면은 오늘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물리시간 들면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요, 물체를 10N이라는 힘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당겼어요. 그럼 물체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물체를 당기고 있는데 갑자기 선생님 친구가 와가지고 또 이제는 5N이라는 힘만큼을 보태주기로 했어. 그래서 친구가 이렇게 당기면 총 15N의 힘으로 물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친구가 이런 방향으로 5N의 힘으로 움직이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나중에 합력이라고 보였는데, 이게 물체가 이쪽 방향 움직여서 뭐 조금 도움은 되겠지만 5N만큼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친구가 만약에 이쪽 방향으로 5N에 나 도와줄게 하면서 반대쪽으로 5N 당기면은 너 뭐하냐? 이렇게 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향을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크기를 다루는 이때까지의 대부분의 수학에서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갖는 어떤 수학으로 지금 옮겨가는 과도기적인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유용하게 다루는 형태들을 전부 다 싸잡아서 이제 벡터라고 부르는 겁니다. 벡터. 그래서 벡터는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 크기와 방향을 갖는 수학적인 상황을 전부 다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기하고 함께 지금부터 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화살표를 통해서 표시합니다. 화살표를 통해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자,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를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점을 두 점을 생각하면은 여기가 시점이라고, 시점, 시작점. 여기는 종점, 마칠 종자, 끝나는 점. 그러니까 벡터가 여기 출발해서 여기까지 도착한다는 뜻입니다. 이거 뭐 바람의 방향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벡터는 항상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야. 그러면 요거 두 가지를 나눠 가지고 요 화살표를 지금부터 해석을 하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뭐냐? 바로 이 화살표의 길이. 자, 이거 A, 시점을 A, 종점을 B라고 하면은 크기는 선분 AB의 길이를 벡터의 크기로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벡터, 뭐 바람이 빠르기라고 치면 바람이 빠르게 길면 좀 긴 화살표, 바람의 세기가 약하면은 작은 화살표로 표시를 하기로 한 거야. 알겠어요? 네. 그래서 요 길이를 갖다 우리가 벡터의 크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되고, 벡터의 방향은 A에서 출발해서 B로 가는 방향입니다. 이 벡터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기를 반쪽 화살표를 그리시고 시점을 먼저 쓰고 종점을 나중에 쓰는 것으로 벡터를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는 벡터 AB라고 이렇게 우리가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의 의미는 벡터의 크기는 이것의 크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또는 벡터 AB의
절대값 기호 같은 비스무리한 걸 써가지고 벡터 AB의 크기라고 쓰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거는요. 벡터 AB의 크기는 말 그대로 저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 답이 실수, 상수, 뭐 숫자 1, 2, 3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고요. 뭐 벡터에서 크기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은 물리 시간에 스칼라라고 보통 스칼라. 근데 뭐 수학에서는 쓰는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골치가 아파요. 벡터의 방향은 그러니까 벡터의 크기. 자, 봐봐. 어떤 벡터가 있고 어떤 벡터가 있으면은 말로 표현하기가 되게 쉬워요. 요 벡터는 크기가 3. 벡터 크기가 6 하면 머릿속에 상상이 되잖아. 얘는 이만큼 되고 6인 건 더 길고 뭐 요 벡터가 10 하면은 크기가 10이면은 더 긴 벡터, 더 큰 벡터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 방향은 말로 하기가 겁내 골치가 아파. 이런 식으로 예쁘게 있는 경우는 그래. 이 벡터는 북동쪽으로 지금 벡터가 방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향을 말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벡터야. 그러면 완전히 북동쪽도 아니고 동쪽도 아니고 북쪽도 아니고 뭐 어떻게 뭐 북북동, 북동북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지만 이게 이제 사실 정확하게 딱 말로 한마디로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보통 이 방향을 표시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방향은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하냐. 그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도형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야. 시점과 종점을 찍고 화살표를 그리는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 두 번째는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좌표를 찍어가지고 표현하면 좌표를 찍어가지고 시점은 몇 컴마 몇, 종점은 몇 컴마 몇 해가지고 좌표를 표현해서 이 표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거 나중에 뒤에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수업 시간에는 벡터에 대한 좀 익숙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벡터가 지금 요 4단원만 있는 게 아니라 5단원도 있고 뒤에 가서 뭐 공간 벡터도 있고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 거기서 이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질문 다시 할게요. 여러분, 벡터가 뭔지 그냥 감이 옵니까? 뭐 이미 알고 있었습니까? 좋아요. 이제 이걸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리 선행했던 학생들도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을 만한 내용이야. 뭐냐? 벡터의 상등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뭐 상등은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벡터의 상등은 상자가 서로 상자의 같을 등자. 다시 말하면 벡터가 같은 벡터. 그러면 이제 벡터는 정의가 뭐냐면 실제로 크기와 방향을 갖는 양이기 때문에 크기가 똑같고 방향이 똑같으면 같은 벡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만 이런 그림이 있으면은 이게 뭐 이렇게 대한민국이 있으면은 북서풍이 불어오면 이렇게 돼도 북서풍이고요. 여기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도 북서풍이고요. 제주도에서 느끼는 바람도 북서풍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나 전부 다 똑같은 거예요. 평행하게만 하면은. 그래서 벡터가 똑같다는 것은요. 크기와 방향이 똑같으면 돼요. 근데 크기는 뭡니까? 벡터의 길이, 크기. 방향이 뭡니까? 아까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냐면은 어떤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벡터 AB입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걸 기억해야 돼. 이 벡터를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해서 이런 새로운 벡터 CD를 만들었어. 그럼 평행 이동을 했기 때문에 요 AB 벡터나 CD 벡터 어떻습니까? 크기가 똑같아. 근데 이 벡터와 이 벡터는 방향이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같다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생긴 벡터와 반대로 이렇게 생긴 벡터는 평행하지만 방향은 정반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제외하고 이런 식으로 평행한 벡터는 전부 다 같은 방향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벡터 AB는 벡터 CD와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랑 벡터 AB의 크기와 벡터 CD의 크기가 똑같다는 말은 의미하는 바가 달라요. 자, 어떻게 다르냐? 벡터 AB의 크기랑 벡터 CD의 크기가 똑같다는 말은 오직 길이만 똑같다는 뜻이야. 벡터의 크기만 똑같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벡터의 크기도 똑같고요. 그 다음 벡터의 방향도 똑같기 때문에 크기와 방향이 모두 고려된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식은요, 훨씬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뭐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생긴 벡터가 크기가 3이야. 근데 이렇게 생긴 벡터 크기가 3이야. 그러면 얘 크기도 3이고 얘 크기도 3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벡터 AB랑 벡터 CD의 크기가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야.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벡터는 이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런 벡터 방정식들 많이 풀 거야. 그럼 그 안에는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특히나 어떤 벡터가 이렇게 이 벡터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가 똑같을 때는 이걸 먼저 EF라고 놓을까요? EF라고 놓게 되면은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은 벡터 AB하고 벡터 EF는 서로 마이너스 부를 붙인 게 똑같다. 이걸 우리가 역벡터라고 부릅니다. 역벡터. 네. 벡터 AB랑 벡터 EF는 서로 반대 방향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크기는 똑같고 방향은 반대입니다라고 말하고요. 또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벡터 AB가 있으면 우리는 벡터 BA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벡터 BA는 뭐냐면은 시점이 B이고 종점이 A인 벡터야. 그 벡터는 역시 벡터 EF하고 똑같겠죠. 왜냐하면 크기 똑같고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역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요. 뭘 기억하냐면은 벡터는 언제나 자유롭게 평행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그런 개념이에요. 선행을 했어도 아마 이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이동을 하더라도 같은 벡터입니다. 나 문제를 풀다가 벡터 막 연산이 나와 이제 뭐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 그럼 풀다가 이제 이 벡터가 어떻게 될지 감이 안 오는 경우에는 평행이동을 시켜가지고 그 벡터를 내가 알만한 형태로 만들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벡터가 뭔지는 알겠어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4단원 내용을 보겠습니다. 옛날 한자 용어들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기억하고 외워야 되는 내용이 있고 좀 가볍게 봐도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크기만을 가지는 양을 스칼라, 아까 설명했죠? 크기 방향을 모두 가지는 양을 벡터라고 부르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벡터를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유향성분 이런 말은 이제 요즘에 안 쓰는 용어야. 옛날에 이제 한자 시대에 많이 썼던 용어인데 있을 유자의 방향이 있는 선분이라는 뜻인 거야. 그래서 이게 방향이 있는 선분 A, B를 표현해서 보통 시점과 종점을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벡터 AB라고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 전체 벡터를 하나의 벡터 A라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시점, 종점을 이용해서 벡터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걸 통으로 그냥 하나의 벡터 A라고 하는 어떤 상황으로 쓰기도 하고. 이해되겠니? 자, 이때 화살표가 시작하는 점 A를 시점, 끝나는 점 종점이라고 한다. 뭐 벡터 ABCD라고 씁니다. 되겠습니까? 벡터의 크기는 벡터 AB의 절대값 기호를 쓰는데 읽는 방법은 벡터 AB의 크기라고 읽으셔야 됩니다. 벡터 AB의 절대값이라고 읽지 않습니다. 또 벡터 A의 크기 뭐 이렇게 절대값 기호를 써가지고 표현하는 건데 수학적으로 절대값은 원래 숫자에만 써야 되거든요. 근데 이 벡터에다가 절대값 기호를 쓰는 거는 벡터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등과정의 절대값하고는 달라요. 기호는 똑같지만 벡터의 크기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벡터, 단위 벡터로 하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정도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은 벡터, 아까 선생님이 벡터의 상등이라고 표현한 건데 벡터가 서로 평행이동이 돼서 시점, 종점은 다르지만 시점, 종점이 같다고 같은 벡터가 아니에요. 시점, 종점이 달라도 평행이동해서 겹쳐지면 같은 벡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기 방향이 모두 같은 경우를 같은 벡터 뭐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식인 거야. 이 안에는 크기 방향의 개념이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0벡터. 0벡터는 크기가 0인 벡터고요. 0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써갖고 씁니다. 크기가 0인 벡터. 방향은 뭐 없다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모든 방향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적인데 뭐 너무 현학적인 내용이니까 그거는 그냥 생각하세요. 크기가 0인 벡터는 알겠죠? 시점, 종점이 똑같은 벡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 AB랑 크기가 방향의 반대인 것을 역벡터라고 부르고 벡터 AB에다 마이너스 부를 쓰는 거니까 벡터 A면 벡터 BA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수식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벡터 EF가 있으면 F하고 E를 바꾸면 벡터 FE가 되고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부 붙여가지고 쓸 수 있습니다. FE 벡터에다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똑같습니다. 이게 되겠죠? 좋습니다.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직사각형 ABCD의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좀 5점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점을 시점, 한 점을 종점을 한 벡터를 만들 때 서로 다른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이런 벡터가 있으면
이렇게 생긴 벡터하고 똑같은 벡터이기 때문에 다른 벡터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렇게 X축 방향에 평행한 벡터는 몇 종류가 있습니까? 이런 벡터 하나가 있고 이런 벡터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벡터 AD가 있고 벡터 DA가 있고 아래쪽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벡터 AB가 있고 벡터 BA가 있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를 봤더니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구나. 벡터 BO. 근데 여기서 이렇게 생긴 벡터는 같은 벡터죠. 왜냐면은 직사각형 서로 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기 때문에 같은 벡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꾸로 가는 벡터는 다른 벡터죠. 방의 반대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한 방에 B에서부터 D로 가는 벡터의 길이가 2배인 벡터도 있습니다. 이거랑 거꾸로 가는 벡터가 역시 또 다른 벡터이기 때문에 이건 4종류가 있네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 거꾸로 해서 이렇게 가는 벡터, 반대 방향부터 역시 또 4종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싹 다 더하시면은 정답은 12가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문제를 푼다는 느낌보다는 벡터가 이러이러한 거여서 내가 좀 벡터가 익숙해졌냐, 요거를 물어보는 형태입니다. 할만하겠습니까? 벡터는 자유롭게 평행분할 수 있기 때문에 크기만 똑같아도 또는 방향만 똑같아도 다른 벡터입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벡터 연산을 들어가요. 연산. 벡터를 지금부터 이제 연산을 할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의 벡터가 있고 또 다른 벡터가 있으면 요걸 이제 지금부터 연산을 하는 거야. 벡터 A랑 벡터 B를 연산을 할 겁니다. 그 연산을 하게 되면은 이 연산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수의 연산에서 사칙 연산하는 거랑 비슷해요. 뭘 배우느냐? 첫 번째, 두 벡터를 더한 거를 배웁니다. 벡터의 합. 근데 이미 물리 시간에 배운 사람도 있을 겁니다. 뭐 합력, 아까 말했지만 물체를 이렇게 당기면은 직관적으로 어떤 물체를 내가 이쪽 방향으로 10의 만큼 당기고 친구가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당기면은 얘는 물체가 움직이질 않죠.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덧셈을 배우고요. 뺄셈도 배우고요. 근데 곱셈을 배우진 않습니다. 근데 곱셈하고 유사한 개념인 이렇게 점을 찍어서 쓰는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곱셈 기호로 쓰는 이게 크로스 기호를 써서 쓰는 기호가 있는데 요걸 이제 우리가 벡터의 덧셈이라고 부르고요. 이걸 갖다가 벡터의 뺄셈이라고 부르고요. 요 점을 찍는 걸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고 부르고요. 되겠니? 그 다음에 요 곱하기 기호로 붙이는 이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이걸 우리가 벡터의 외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벡터의 외적은 나중에 대학 과정에서 배우시게 됩니다. 선생님 따로 외적이 뭔지를 뭐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냐면 사칙연산 하듯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적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프로덕트거든요. 프로덕트. 곱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곱한다, 바깥쪽으로 곱한다 이런 개념인데 뭐 조금 곱한다는 거랑 다르긴 합니다만 이렇게 있어서 고등과정에서 우리가 정석교재의 4단원에서는 덧셈, 뺄셈 배우고요. 그 다음에 5단원에서는 이제 이 내적을 배웁니다. 이 내적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결국엔 큰 의미에서 연산입니다. 연산. 알겠습니까? 벡터의 덧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자, 뭐 대강 어떤 건지 알겠습니까 지금? 네, 첫 번째 벡터의 덧셈이고 덧셈. 오히려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어. 벡터 A야.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벡터가 있습니다. 벡터 B입니다. 그러니까 벡터 A랑 벡터 B를 더하면 이게 벡터고 벡터니까 최종 계산 결과는 벡터가 됩니다. 벡터. 근데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사실은 정의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를 갖다가 이쪽 방향으로 당기고 이쪽 방향으로 당겨. 또는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이쪽 방향으로 불면서 그와 동시에 이쪽 방향으로 불고 있으면 그 바람이 실제로 대강 이쪽 방향으로 부는 것처럼 느끼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게 되는 거고요. 구하는 방법은 평행사변형을 그려서 이 대각선 방향에 바로 두 벡터를 더한 것입니다를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야. 맞나요? 그러나 수학 시간에는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벡터의 덧셈은요. 덧셈에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란 말은 사실 이 벡터의 덧셈을 이러이러하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이 뭐냐? 이렇게 생긴 벡터가 벡터 O라고 쓰고 여기 A라고 쓰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긴 벡터를 쌤이 B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벡터 OA 더하기 벡터 AB. 그러니까 요걸 우리가 벡터 A 이렇게 하는 벡터를 우리가 벡터 B라고 쓰시면 벡터 A 더하기 벡터 B를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요 벡터는 다음과 같이 약속합니다. 물론 약속을 한 게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거 정의야, 정의. 정의니까 약속입니다. 내가 서울에 살아. 이게 대전이야, 대전. 이거 부산입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에서 부산을 가. 그 다음에 부산에서 대전을 가. 이거를 더하게 되면 한마디로 나중에 초기 나의 위치는 서울이고 나중에 이동이 다 끝나고 나면은 마지막 위치는 부산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야. 또 수학 성적도 사실은 수학 성적 방향이 있죠.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내가 처음에 70점이었어요. 그러다가 60점을 받아 점수가 떨어졌어. 그 다음 다시 또 90점이 됐어. 그럼 처음에는 70점에서 60점이 되면 점수가 10점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10이야. 그 다음에 60점에서 90점이면 플러스 방향으로 30이야. 그럼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게 되면 이게 플러스 방향으로 20이 되는 거랑 비슷합니다.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벡터보다는 스칼라에 가깝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중간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되면은 결국에는 처음과 가장 마지막을 비교하면 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내가 이제 물리 시간에 또 여기 배웠던 게 뭐냐면 변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변위, 위치의 변화량. 내가 처음에 O라는 위치에 있다가 그 다음 A라는 위치로 이동을 했어요. 그 다음에 A라는 위치에 있다가 다시 B라는 위치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럼 나의 실제로 네트 순수하게 이동한 거는 처음 위치랑 나중 위치에서 이렇게 연결한 직선거리만큼을 움직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벡터의 덧셈은 정의가 바로 이렇게 삼각형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삼각형을 통해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삼각형 만들 때 이렇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벡터가 더해져 있어요. 이렇게 O에서 A로 가고 A에서 B로 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 처음의 종점과 두 번째의 시점이 같게 되면은 이 처음의 시점과 나중의 종점을 연결해서 우리가 벡터 OB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제 이해는 하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게 이제 벡터 C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벡터 덧셈이에요. 그리고 이 벡터 덧셈의 정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학 시간에 벡터의 덧셈 문제가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종점과 나머지 하나의 시점이 똑같은지를 확인하고 또는 다르면 인위적으로 같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딱 우리가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는 평행사변형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삼각형으로 벡터를 더하는 방법을 방금 배웠어요. 이건 정의고요. 이번에 물리 시간에 자주 나오는 이게 벡터 O고요. 이게 A고요. 이게 O고요. 이게 B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터 OA 더하기 벡터 OB를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벡터 A이고요. 이게 벡터 B면은 요거 두 개 더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게 지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해져 있지 않지. 근데 벡터의 덧셈의 정의는 한 벡터의 종점과 나머지 벡터 시점이 똑같아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평행이동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그대로 평행이동을 하게 되면 이 벡터 OB랑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벡터가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요 벡터와 이 벡터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크기가 똑같고 방향도 평행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그럼 벡터 OB와 벡터 A 땡이 똑같습니다. 그럼 나는 벡터 OA랑 벡터 OB를 더하고 싶은데 그대로 평행이동하면 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벡터 OA랑 벡터 A 얼마가 똑같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것 두 개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게 삼각형법을 사용하면서 그와 동시에 평행이동을 하는 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갖다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너무 귀찮기 때문에 이번에는
벡터 OA랑 벡터 OB를 더하는 문제는 이거 두 개를 포함하는 평행사변을 그려서 나머지 대각선을 갖다 이용해서 벡터의 이 점을 갖다 C라고 놓을까요? 이 점을 갖다 쌤이 C라고 놓을게요. 맥없은 벡터 OC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게 벡터 덧셈의 정의예요, 정의. 그러면 요거는 과연 어디다가 평소에 주로 사용하느냐? 바로 어떨 때? 두 벡터가 시점이 같을 때. 시점이 동일한 벡터는 바로 이런 식으로 평행사를 만들어서 한쪽에서 나머지 끝쪽으로 벡터를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점이 똑같은 벡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사용하느냐? 하나의 종점과 나머지 하나의 시점이 똑같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벡터의 연산.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문제가 두 번째 나와 있는데, 책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벡터의 덧셈. 첫 번째 삼각형의 법칙. 그러니까 삼각형을 활용해서 삼각형법이라고 보통 쓰는데, 벡터의 덧셈, 합의 정의는 한 벡터와 나머지 벡터가 있을 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해져서 그건 처음과 가장 마지막을 연결하시면 됩니다가 바로 벡터의 덧셈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평행사 변형. 이번에는 벡터가 OA이고 벡터가 OB이면은 시점이 똑같으면은 요걸 포함하는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말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벡터는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이 덧셈에 대해 성립하면 직관적으로 원래 이제 옛날에는 이게 교육과정상 좀 현학적으로 어떤 새로운 연산체계가 등장하면은 이제 원래 이렇게 확인했어요. 다침이냐면은 뭐랑 뭐를 연산했을 때 실수와 실수를 연산했을 때 결과도 실수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판단했습니다. 다침성. 그 다음에 지금 했던 3대 법칙,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 다음에 또 교육과정이 아니긴 합니다만 항등원, 역원. 요거를 확인해가지고 요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어떤 집합을 필드라고 부르면서 이제 상위 과정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항등원, 역원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도 이제 아주 중요한 일부만 배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냥 가볍게 기억하십시오. 벡터라고 하는 게 새로운 연산체계입니다. 맞습니까? 새로운 연산, 방향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연산체계이기 때문에 그에 맞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하는 거죠. 직관적으로 확인이 됩니까? 네. 자, 벡터의 뺄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뺄셈, 관련된 문제 같은 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첫 시간 벡터에 대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배웠는데 아마 미리 공부를 했던 학생들은 너무 당연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처음 공부한 수험생들은 굉장히 큰 컬처 쇼크, 우와 이게 말이 돼, 이때까지 배웠던 수학이 뭐야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 또한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질 거라 생각하고요. 자, 쌤이랑 같이 벡터 제대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